겨울방학 내내 아이들과 씨름해왔던 엄마들에게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휴일이라는 해방감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반면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새 학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정의정의 파워토크 두 번째 이야기는 학령기 아이를 둔 가정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른바 공부의 신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시죠. 에듀플렉스의 이병훈 부사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가 위장전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자녀들의 그 교육 문제는 부모 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병훈 부사장께서는 이 소위 말하는 쪽집게 강사가 아니라 공부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습 매니지먼트 방법을 고안하신 분이세요. 이게 무엇인가요? 네, 학습 매니지먼트는요. 우선은 용어를 잘 생각을 해보면 네. 학습 컨설팅이라는 거는 좀 익숙하시죠? 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컨설팅 해주고 그대로 아이가 실천하는 거는 네. 아이의 이제 문제로 남겨두던 건데 네. 실제로 저희가 아이들 상담해보고 관리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냥 얘기만 해준다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얘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걸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과정까지 마치 그 뭐 운동선수의 매니저라든지 뭐 연예인의 매니저처럼 관리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네. 그 진짜 자기 걸로 체화될 때까지 도와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근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요새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네. 첫 번째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정성. 이건 뭐 사회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뭐 가치관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입시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공부에만 전념하기도 만만치가 않은데 입시 전략까지 수립을 그쵸. 해야 되고 네. 또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제 개성을 가지고 네. 관심 분야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실제로 요새 아이들 이렇게 꿈을 물어보면 저희 때처럼 뭐 5가지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에요. 네. 뭐 과학자, 의사, 대통령, 선생님 뭐 네, 이런 식이 일적이었죠, 예전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저는 뭐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요. 뭐 푸드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어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차이점들 이런 이 변화를 과연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다 수용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했느냐. 저희는 비록 사교육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좀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해주고 관리한다면 아이들도 결코 공부에 있어서 흥미를 잃거나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학습 매니지먼트 방향성이에요. 오, 그렇네요. 공부를 가르쳐주는 강사, 일반적인 컨설팅을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멘토라는 개념 좀 적용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이들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좀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소심하고 꼼꼼한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뭐 하나 걸려가지고 이게 암기가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완벽주의적 성격이군요. 그렇죠. 네. 과잉 꼼꼼증.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도저히 못 넘어가고 하루 종일 거기에 이제 매여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의 공부가 예를 들면 수학이라면 맞을 수 있어요. 그래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 문제가 똑바로 풀리지 않는다면 거기에 집중하고 집착해서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거를 영어에도 똑같이 한다고 칩시다. 영어 단어는 상당히 많은 양을 외워야 돼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면 외운다고 해서 다 내게 되지 않습니다. 네. 까먹는 속도도 외우는 거하고 거의 비례해요. 네. 그렇다면 수학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맞을지라도 영어에 가서는 까먹는 단어에 대해서 괜찮을 수 있으니 내가 좀 더 빨리 자주 반복해서 외워서 내 걸로 만들어도 괜찮다라는 대범함 같은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 학생은 수학하듯이 영어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전혀 진도 못 나가고 까먹는 거에 부담스러움을 느껴가지고 대범하게 못 외우고 몇 단어 못 외워서 단어 수가 적으니까 독해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고 듣기도 안 되고 네. 이런다면 얘한테는 수학 공부할 때 그런 너의 태도를 영어에도 적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반대로 너무 대범하고 덜렁덜렁 되는 남학생이 있다면 걔는 영어를 할 때는 괜찮겠죠. 네. 그래 내가 좀 외워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래서 영어 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수학에 반대의 가서 개념이 되겠네요. 네. 잘 이해 못했는데 뭐 또 다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얼렁뚱땅 네, 공부한다면 또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검산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수하고 개념 제대로 못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걔한테는 또 걔한테 맞는 그런 부분을 조언해서 야, 네가 이렇게 하듯이 영어에서는 괜찮은데 수학에 가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수학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성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 요즘 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이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과 좀 일치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뭐 이해하기로는 사교육 없이 알아서 공부한다라고들 다들 이해하시는데요. 네. 이병수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이란 건 어떤 겁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보통 사교육 유무하고 연관지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얘가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으면은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또 학원이나 이런 거 도움 없이 공부 혼자 독학하면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은 설사 도움을 얻더라도 네. 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동기가 아이 스스로의 주도권에 의해서 생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고 치면요. 네. 영어 문법을 물론 잘 설명된 기본서를 통해서 자기가 독학을 해가지고 독파할 수도 있지만 네. 영어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할 여력이 없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급해지고 독해나 단어량이 늘어난다면 네.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할 텐데 그때는 학교 수업이 됐던 인터넷 강의가 됐던 학원 강의가 됐던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펼쳐보니 나한테는 이 강의가 맞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학습 계획을 어떻게 보면 세우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이런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필요성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건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근데 설사 집에서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네. 난 정말 공부하기 싫어 죽겠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가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보니 효과가 없어서 그냥 집에다가 문 잠가놓고 공부를 시킨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독학을 하더라도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엄마 주도 학습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주도권이 과연 아이한테 넘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네, 자기 학습의 주도권, 자기 학습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도 하나씩 이뤄나가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또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IQ나 흔히 말하는 머리 좋은 것보다 체력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구력 같은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성격적인 요소를 고려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공부 시간이라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 공식이라는 잣대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네. 그 중에서 공부량이 있어요. 네. 그 공부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아이들이 사업성 지도를 낼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네. 이 공부량은 양적인 공부량도 있고 질적인 공부량도 있겠죠. 네. 내가 몇 시간을 앉아서 공부했느냐뿐만 아니라 몇 시간 하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의 차이인데 이 제대로에서 아무래도 집중력, 지구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집중하고 지구력을 가지고 꾸준히 앉아서 하되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내 걸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주도성이라든지 뭐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서 오느냐? 네. 궁금하네요. 선문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부모님이 그걸 원한다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이나 앞모습을 보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는 뒤통수를 보고 따라올 뿐이죠. 내가 우리 아이가 좀 더 주도적이고 집중해가지고 지구력을 가지고 공부하기 원한다면 네.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누구 씨로서 주도적으로 도전하고 집중해서 뭔가 과제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본보기를 보여주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책을 읽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스스로 이 책을 찾아서 읽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런데요. 엄마표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면서도요. 아이들과 실랑이 하다 보면 그냥 좀 전문 학원에 보내놓는 게
부모님들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아이에게는 좀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고 윽박지르게 된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학원 내지는 이제 어쨌든 그 좀 선택하기 쉬운 내가 비용만 지불하면 얼마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쉬운 선택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쉬운 길은요, 인기가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어려운 길은 인기는 없지만 효과가 좋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어른들은 본인의 삶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편법이나 꼼수나 혹은 측면 돌파를 하지 않고 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의 어떤 결과나 보상과 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고 좀 더 쉬운 길을 찾았을 때, 측면 돌파했을 때의 결과하고 과연 내 인생에서 어느 게 더 정말 괜찮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시면 네. 저는 정답들을 알고 계시다고 믿어요. 네. 물론 내가 돈이 있어서 지불하고 아이를 가르쳐 줄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쉬운 길이죠. 네. 하지만 저는 결코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라면 당장의 사교육비가 몇십만 원, 뭐 많이 써봐야 몇백만 원이겠죠. 네. 그리고 1년을 토탈해도 몇백만 원에서 2, 3천만 원이면 정말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내가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인식을 가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있어서 전세금을 마련 못한다면 지금 2013년의 현재의 서울에서 그때는 2, 3천만 원이 아니라요 2억, 3억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친구분 중에 하나는요 네. 서울대에 나오셨어요. 네. 여자분입니다. 네. 5급 공무원을 목표로 하시다가 9급 공무원이 되셨어요. 네. 잘 안 돼서. 9급 공무원으로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처리하시다가 네. 얼마 전에 자살하셨어요. 어떤 우울증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창시절 부모님은 그 자녀가 공부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뒷바라지하면서 엄청나게 자존감을 높이시고 네. 만족하셨겠지만 결국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란 거는 어른이 됐을 때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게 되죠. 학창시절에 공부란 건 단순히 학업 성취도나 대학 성적이 아니라요. 대학 결과물이 아니라 걔가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좀 더 용기 있고 도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네. 내가 낳은 아이라면 그 예행 연습에 있어서 좀 더 쉬운 길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지발로 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게 진정한 부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기주도 학습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또 꿈을 정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성취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도를 가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도록 이끄는 건 공교육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공교육도 사교육도 말씀으로는 하세요.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공교육의 선생님이나 네. 사교육의 강사분들조차도 가르치는 일이 본업이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신 지 한참 되셨어요. 가르치는 일하고 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일하고는 조금 속성이 다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르치시던 분들은 잘 가르쳐주는 거에 재주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세요. 네. 얘가 잘 공부하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 못 해보신 거예요. 네. 능력이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학교나 학원 모두에서 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도와주자. 라고 해서 찾았을 때 네. 중요하게 떠올랐던 게 자기주도 학습,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공부 잘할 수 있다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이런 어떤 서비스가 공사교육을 막론하고 가르치시는 역할 못지않게 네.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서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은 수학이라는 주요 과목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요새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본인한테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데요. 무슨 그러면요? 말씀이신가 했더니요. 네. 자기보다 한 20만 배쯤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네. 인터넷 강의로 아주 좋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진정한 학교 선생님이자 스승이자 선배로서 해야 될 진짜 길은 앞으로는 강의를 잘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 형님처럼 선배처럼 스승처럼 이끌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됐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니까 아이들 수업 분위기도 달라지고 본인에 대한 존경심도 올라가고 네. 실제로 성적까지 올라갔다고 이병훈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진짜 맞는 것 같다라는 걸 자기도 체험해서 네.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교육이나 공교육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치는 일 외 분리하고 특화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력을 보면요. 과학고, 서울대, 네.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셨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좀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방송에서 밝히기는 조금 쑥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혹시 못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네, 정말요?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못 해봤던 기억은 없습니다. 네. 열심히 했고요. 네. 정말 제 영혼과 제 욕망과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부해서 네. 과학고라는 데를 갔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 기계라고 믿었습니다. 공부하는 기계다. 네. 기계는 울지도 않고 감정도 없고 무조건 성취할 때까지 참는다. 이른바 독하게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서울과학고에 들어갔더니 네. 그런 저 같은 기계가 180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3년만 더 하자고 생각했죠. 네. 근데 여기 온 친구들은 좀 다르죠. 그동안의 친구들은 이제 아마추어였던 거예요. 네. 고등학교에 가니까 이제 프로들이 온 겁니다. 네. 프로들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만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천재였던 거네요. IQ 168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흔치 않은 경험이실 거예요. 네. 저는 IQ 168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수학 교재를 푸는 걸 봤어요. 네. 저는 키가 168인데 네. 이 양반 IQ가 168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공부하는 걸 보면 사람마다 소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좌절감 같은 게 그렇죠. 있었나 보네요. 네. 하위권을 2년을 했어요. 이런 특목고에 가면 네. 골품제가 있습니다. 네. 성적에 따라서 이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가 나와요. 네.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면 진골, 성골입니다. 네. 영어나 내신 좋으면 육두품이에요. 네. 이 안에 못 들면 노예입니다. 저는 노예 생활 2년을 해봤어요. 그러세요? 네. 그렇게 2학년 말까지 공부를 못했고 2학년 겨울방학에 하루에 13시간씩 공부해서 고3이 됐는데 네. 저희 반 24명 중에서 제가 22등 했습니다. 거의 하위권. 그렇죠. 네. 저하고 23등은 절친이었어요. 네. 맨날 손 붙잡고 울었습니다. 네. 24등은 방언을 했어요, 저희한테. 병훈아, 누구야? 다 우리 서울대 갈 수 있어. 야, 우리가 뭔 딴짓을 하냐.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왜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 네. 너나 잘하세요.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과학고에 하위권 삼총사로 고3 생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때 알았어요. 소질이 없거나 방법이 잘못됐을 텐데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면 슬프니까 방법이 잘못됐다고 믿자. 그때부터 고3 1년 동안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네. 주변에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1년 모방을 했고 결국에는 수능 성적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둬서 결국 서울대 공대 기계과에 갔어요. 네.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겸손해야겠구나. 나보다 훌륭한 친구들이 많구나. 하지만 나도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구나. 하위권 생활을 계속하면요. 거기에 적응되고 괜찮아집니다. 네. 그리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젖게 되고 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겪었지만 아마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겪는다면 그건 제법 남들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중위권, 하위권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걔네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을까? 중위권, 하위권은요. 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대접받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까지 대접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슬플까? 내가 낳은 아이니까 조금 서툴고 시간이 더 걸려도 엄마는 널 믿고 기다릴게.
그리고 성적표가 잘 안 나와서 밑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우라통이 있으시다면 네. 꼭 생각하십시오. 이 성적표로 인해서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이 너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다려줄게. 대신 너도 할 수 있다고 엄마가 믿는다. 라는 굳은 심지를 갖는 게 저는 진정한 부모라고 믿습니다. 네. 스스로의 경험에 비춰진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성적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의지라기보다는 방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는요. 네.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양적인 거, 순수한 양적인 측면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본인 의지를 탓할 여지가 조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공부는 해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 방법이 잘못되면 그게 온전히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학년이 낮을수록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 거기에 대한 집중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신학기잖아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 학교 수업과 내신 관리에도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학교 수업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람은 자기가 궁금한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립니다. 궁금하지 않고 네. 아는 게 없으면 네. 재미가 없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싶다면 네.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예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예습은 결코 미리 공부해서 알겠다가 목표가 아닙니다. 해보니까 잘 모르겠으니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봐야겠구나.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네. 궁금증과 호기심을 만드는 게 예습의 목표예요. 읽고 모르겠으라고 예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듣는 동안에 반드시 필기하셔야 돼요. 수업 듣는 동안에. 네. 요새 아이들이 이렇게 손으로 적는 거 굉장히 익숙치 않습니다. 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서이기도 하고 네.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주세요. 프린트물도 많이 주시고. 네. 수업 시간에 적지 않으면 수업 받는 동안 집중력도 유지할 수 없고요. 사람이 아무리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도 자기가 집에 가서 다시 책을 보면 내가 뭘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공부하게 되죠. 네. 그때 기록물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할 수 없겠죠. 필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복하셔야 되고 네. 반복한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게 녹음해서 듣는 거일 수도 있고 같은 수업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보충 수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다시 들으면 선생님 말씀이 귀중하게 들립니다. 2번 공부하고 들으면 선생님 말씀이 존경스러워요. 3번 반복하고 시험을 보고 다시 들어보면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잘 모르고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 안 들리는 거지. 알고 궁금한 게 생기면 학교 선생님 수업 굉장히 제법 훌륭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 잘 들을 자신을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학교 선생님 수업을 탓할 게 아니라요. 두 번째는 내신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모 고등학교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상담을 하는데 내신 영어 시험 문제 중에 네. 이렇게 괄호치고 넣는 게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이런 문제 유형이 있죠. 네. 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만 나오면은 다 틀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중학교 때는 교과서 위주로만 그렇게 나오니까 괜찮았는데 네. 고등학교 가니까 프린트에 보조교재, 부교재에 교과서에 엄청나게 많은 지문 중에 나오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면서 저 고등학교 때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왔던 패턴대로 지워줬어요. 네. 그리고 이것만 외워봐라. 담아준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그렇게 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다 맞았지? 봤더니 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그 고등학교에 가 계신 겁니다. 아. 결국에는 제가 네. 그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서 학생한테 이게 노하우를 거의 뭐 전수해 족보를 줍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내신 시험 문제가 아무리 대중 없이 갑자기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유가 있고 원칙이 있고 노하우와 패턴에 의해서 중요한 건 늘 출제하고 중요하니까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관리할 때는요 반드시 그런 패턴을 최대한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에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잘 놓쳤다면 그걸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시험을 예측하고 기존의 족보라도 있으면 그걸 분석해서 그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다양성에 대해서도 예측해 봄으로써 내신은 순전히 성실성과 자신의 노력과 그런 패턴에 대한 발견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도 더 높고 노력이 득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다 들었던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강조를 했죠. 예습, 복습, 그리고 필기 여러 가지로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근데 정말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뱃속태교, 뭐 대학교, 뭐 졸업생, 취직시험 여러 가지 이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좀 열성파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네네. 뭐 헬리콥터맘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카페맘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런 그 학습 매니지먼트를 창안하신 입장에서 이런 부모님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요. 어머님들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시죠. 네. 실제로 매니저가 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엄마가 매니저면 아빠는 뭐죠? 글쎄요. 아빠는 기획사 후원자? 대표님입니다. 네, 네. 아빠는 기획사 대표님이. 네. 아버지 투자하시고 어머니 관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요. 네. 따뜻한 엄마일 때 가장 훌륭합니다. 따뜻한 엄마로 충분하실 때 네. 매니저가 되거나 전략가가 되시는 건 자유예요. 근데 최우선 순위가 냉철하고 차가운 엄마 매니저라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실 그렇게 썩 재밌지 않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흔들리고 마음같이 안 될 때 과연 어디 기댈 수 있을까? 엄마마저 매니저라면요. 저는 어머님은 그 어떤 광고 멘트처럼 네. 제발 어머님이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상상하면 우리 딸이 나를 바라보면 우리 딸은 나를 뭐라고 인지할까? 내 아이덴티티와 정체성이 엄마일까? 매니저일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로 따뜻하게 작동하시면 그 아이가 비록 학업 성취도가 약간 오락가락 하더라도 아이의 인성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 아이들은 철들면 자기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엄마로서만 작동하신다면요. 저는 그걸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